금리가 올랐음에도 대출이 막 극적으로 줄고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되는데 이거 뭐 강력한 침체 사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의미가 없는데 재역전이라고 의미가 있겠냐. 자세한 거는 11월, 12월까지 좀 봐야지 사이즈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좋을 것 같다. 일부에서 건들락 이야기를 했는데 2부는 반가운 분입니다. 이분 뵙고 싶었어요. 누구죠? 이분은 또 주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켄 피셔 뭐 워낙 유명하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어마어마한 분이죠. 운용자산이 거의 뭐 380조 원, 재산도 17조 원. 필립 피셔의 아들로서 PSR도 만들고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선과 주식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켄 피셔 아닌가. 그래서 이 시즌이면은 한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정말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켄 피셔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금 한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적중률이 좋은 거장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2020년에 이 하락장 끝물일 무렵에 이제 하락장 끝났고 맞아요.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가장 먼저 외쳤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식 위주로 오를 것이냐 성장주 위주로 처음에 엄청 오를 거고 멀티플 높은 주식 사라 멀티플 높을수록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또 이 맥락까지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즘 9월에 좀 안 좋았고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좀 불안해한 심리들이 많은데 켄 피셔가 볼 때는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하락장 아니다. 네. 강세장 계속 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리스크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9월 FOMC에서 얘기한 것만큼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 리스크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지정하고 또 중동에서 맞아요. 전쟁 끝날 듯 안 끝날 듯 또 확전하고 이러는데 이게 또 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유가에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켄 피셔가 또 이 걱정을 또 다 타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나머지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2025년에 대한 본인의 전망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켄 피셔가 봤을 때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장 심리로 봤을 때 버블이 아니라는 건데 존 템플턴 경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은 이제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이 낙관주의의 초입에 이제 들어왔다. 근데 본인 낙관주의 초입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라는 거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의 기대보다 실물 경쟁기가 더 좋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 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좋을 거다라는 과도한 낙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낙관은 아직 없다. 그래서 뭐 시장 심리상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버블이 아니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버블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IPO 건수래요. 버블의 정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시장이 너무 좋고 앞으로 뭐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뭐 말 같지도 않은 기업들이 엄청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IPO 건수가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맞아요. 요건 이제 2020년부터 분기별로 IPO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뭐 21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네. 지금 뭐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전혀 뭐 걱정할 만한 버블 신호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고점 갈 때까지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IPO가 정말 진짜 주가의 상승을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 조정이 급작스러운 조정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세장 끝인가? 라고 걱정을 하는데, 켄 피셔는 아니다. 강세정은 갑자기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켄 피셔가 항상 말하는 이제 이 3분의 2,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강세장이 끝나면 바로 하락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락장이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한 30% 하락을 했다라고 치면은 처음에 한 3년 중에 2년은 10%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이 3분의 2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막판 1년에 나머지 20%가 한꺼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가다가 한 번에 죽는 게 이 하락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하락을 했다고 강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강세장이 죽을 때는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반등 여지가 있지 않을까? 반등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다 꿰내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죽는 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 강세장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끝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지금 계속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서 촬영하는 동안에 사이렌 소리가 가끔 나는데 이게 지금 강세장이 끝나는 얘기를 할 때 좀 잘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쯤 팔아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서서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하락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네. 팔만한 이제 동기가 된다라고 캠피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판별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한 방만 피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데요. 우선 네.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은 9월 FOMC에서 파월이 말한 대로 금리 시원하게 안 내려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준의 이 금리 예측이 맞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검은색 실선은 이제 실제 금리 추이고 네. 이 점선이 각 시기마다 이 당시 어떻게 FOMC에서 생각했는지. 예측했던 금리 예상인데 보시면 뭐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앞으로 매크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틀려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예상에 너무 기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늘 틀린다. 그리고 설사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빗나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금리 인하나 상승이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S&P 500 차트고요. 네. 이제 초록색은 금리를 딱 인상한 시점, 그리고 이 금색은 금리를 인하한 시점인데 보시면 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해서 꼭 주식이 떨어지진 않고 금리를 또 인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주식이 오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캠피셔가 봤을 때는 봐라, 이 금리를 인하해도 주식이 오른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때문에 주식이 한번 하락을 하면은 반등할 때는 그 이후부터는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그 금리 인상하는 거에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순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뭐 설사 동결을 하든지 더 올리든지 아니면 인하를 생각만큼 안 하든지 그렇게 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캠피셔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네,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이유에서도 이 금리가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연준이 결정하는 건 이제 단기 금리 아니겠습니까? 아하.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거는 대출 추이고 대출 추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장기 금리다. 근데 장기 금리는 연준이 영향을 못 준다는 거죠. 장기 금리는. 네. 그리고 이제 제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은행의 예대 마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대 마진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줄어들면은 은행이 이제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돈줄 막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요번에 보면은 예금 금리가 단기 금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단기 금리는 막 5% 이상 올랐습니다만 예금 금리는 은행에선 예금에 5% 이자 줬냐? 안 줬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지금 예금 금리를 보면은 0몇 %대거든요. 소수점입니다. 캠피션 비 마케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은행들이. 그래서 캠피션 이 이유에 대해서 은행이 지금 예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그 금리 올린 만큼 올려줄 이유가 없죠. 이자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지켜주니까 계속해서 대출해준 거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 추이 보면은 금리가 올랐음에도 대출이 막 극적으로 줄고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영향을 받지 않은 거고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되는데 이거 뭐 강력한 침체 사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장단기 금리차 아까 말했듯이 역전도 의미가 없는데 재역전이라고 의미가 있겠냐. 중요하네요. 역전도 의미가 없었다. 근데 재역전이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장단기 금리차 재역전이 됐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금리가 좀 그 익힘 정도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분하게 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공약과 정책이 다르다는 거다. 트럼프가 무슨 공약을 내고 해리스가 무슨 공약을 내고 해서 사람들이 이러면 경제가 이렇게 되고 시장이 이렇게 되고 뭐 미중 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 되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공약이라는 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 공약이 반드시 정책에 이행되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나열한 뭐 감세 및 고용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도 실제로 공약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통과가 될 때는 오바마가 이제 취임할 때도 전 정권 이제 부시 정권에 감세 정책을 다 뒤엎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손 못 댔고 트럼프도 막 내가 오바마 한 거 다 없애버릴 거다라고 했는데 오바마 한 거 다 없애지 못했다. 공약은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뭐 공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이런 주식이 좋을 거고 경제가 이렇게 될 거고 해서 그런 평가들을 보고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근데 이거 하고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트럼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저도 뭐 모르는데 그냥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업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당장 관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대비해야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돼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제 공약이라는 것은 정책과 다르다. 너무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선거 이후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또 캠피셔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은 공화당 대통령이 이기면은 취임 1년 차에 주식이 안 좋은 경향이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이기면은 취임 1년 차에 주식이 좋은 경향이 있다. 왜냐면은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이제 이 민주당 대통령과는 달리 친시장적이고 상당히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막상 취임하면은 생각만큼 막 엄청난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 이제 상하원 선거 결과 교착이 나오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뭐 공화당 대통령 되면은 막 엄청나게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을 엄청 올리고 규제도 엄청 통과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맘대로 못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기우였네? 라고 하면서 주식이 좋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라는 얘기네요. 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중동 분쟁 사례를 다 가져오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당시 이제 중동 분쟁이 있을 때 기간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S&P 500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영향을 미쳐도 단기간이고 그리고 또 장기간 그리고 이제 영향 안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동 분쟁이라는 것은 요게 비화가 돼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막 참전을 하고 그런 이 글로벌 경제 대국에 영향을 엄청 주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세계 분쟁 수준으로 번지거나 이래야지 좀 세계 경제와 주식에 영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향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유가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니, 유가는 그죠. 네, 유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 오펙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은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인데 맞아요. 이란은 이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 이란 3% 생산한 것 중에서도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가고 그럼 중국이 이란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중국 수입 비중의 15%밖에 차지를 안 한다. 그것도 사람이 걱정하는 게 그래 이란 원유가 전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가지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진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 유통량을 보니까 원유 유통량이 2%만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 유통망이 막혀서 뭐 인플레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가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약세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공급 과잉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캠피셔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네. 하나하나씩 다 비관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깨부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또 이제 관세도 지정학적 관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세 10% 올린다. 이게 또 화제가 되는데 10%? 5,000%여도 상관없다. 50,000%여도 상관없고 그래요? 네, 그냥 아예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벽을 갖다 놔도 상관없다. 왜요? 왜? 왜냐면 이제 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막아도 유통은 결국에는 흐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로 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 캡을 씌워서 제재를 했는데 맞아요. 그 러시아 원유들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다 흘러갔고 심지어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한 서방에서도 러시아 원유가 발견이 되더라. 그리고 서방 무기들이 이제 적성국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의 이제 수출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서방 무기들이 그런 나라에서 다 발견이 된다. 그리고 그런 나라 무기 부품에 서방 무기 부품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에 이
이 무역과 유통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관세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관세 문제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캠피셔의 얘기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하락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버블 신호가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끝났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강력한 버블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캠피셔가 봤을 때는 변동성은 조금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고 시장이 심리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네.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을 함부로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정을 예측하려고 한다는 거는 조정 오기 전에 팔고 그리고 다시 조정에서 사고. 반등할 때 다시 사고 일 건데, 일단 조정을 예측하고 팔려고 한다는 게 하락이 무서워서 판다는 건데, 그쵸. 그럼 네가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할 용기가 있냐? 아하. 하락이 무서워서 팔았는데.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샀을 때 더 떨어지면은 그거 참을 수 있냐? 그런 경험을 안 겪으려면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바닥을 잡을 정도로 네가 마켓 타이밍 잘 잡냐?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조정을 예측하려는 자들의 무덤이었다. 캠피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거는 심리적으로 순간 조정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못 주고, 그냥 앞으로 주식은 이제 3에서 30개월 동안만 반영을 한다. 3에서 30개월 동안 실적 기대치가 이제 현실과 얼마나 부합될지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신경을 써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내가 조정을 맞춰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025년. 네, 전망도 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11월, 12월까지 좀 봐야지 사이즈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1920년 이후 지금까지 강세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4번의 강세장만이 3년 반을 못 넘겼다. 캠피셔 같은 경우는 22년 10월부터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보통 이제 3년 반 이상이면 이제 25년도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3년 반을 못 넘기면은 이제 25년에 끝난다는 거고, 근데 이제 4번만이 3년 반을 못 넘겼고 강세장의 평균 유지 기간이 5년 반이었기 때문에 5년. 강세 아마도 내년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이면 2027년이거든요, 여러분. 2027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 강세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세부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면은 자기가 봤을 땐 가치주 로테이션이라는 트렌드가 유효해질 것 같다. 물론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성장주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가치주가 갑자기 뚝 오르는 게 아니라 성장주도 오르는데 가치주가 조금 더 잘 오른다 라는 이제 트렌드가 유효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강세장이 종료가 되면은 본인 예측과 다르게 그때는 경기 방어주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세장이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2022년에 시작됐으니까 아직 멀었다. 시간이 이제 3년 됐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한데도 이게 이제 강력한 이유가 잘 맞췄기 때문이죠. 캠피셔가 제일 잘 맞췄어요. 그래서 캠피셔의 의견을 좀 더 여러분들 잘 귀감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과 가장 유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피셔가 이 투자에 대한 조언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걸 다 얘기하면서 투자가 이 바닥에서 제일 잘하는 고트도 적중률이 70%인 수준이다. 그리고 다 맞추는 사람이 없고 투자는 항상 실패를 껴안고 가는 게 이제 투자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실패를 어떻게 잘 딜을 해야 되냐. 이게 인간의 본능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캠피셔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보면은 아씨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뭐라 그래가지고 내가 주식 팔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수익 못 봤네 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캠피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절대 주식 성공 못하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집중을 해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왜 실패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성공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투자해서 잘 되면 이게 운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투자 성과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제 도라이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캠피셔 형님 아주 친절하게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에릭 나오셔가지고 건들락과 캠피셔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